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윤관 장군의 동북구성 개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27년간에 걸쳤던 기나긴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고려에 의한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거란과 송의 대결 국면 속에서 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고려는 뛰어난 외교를 바탕으로 정말 거란과 송의 대결 구도 속에서 균형추 역할을 적절히 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고려가 가져왔다는 점 정말 멋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의 뛰어난 외교, 고려는 그렇죠. 명분, 의리보다는 철저한 실리 외교입니다. 국익만을 최우선시하면서 어느 쪽과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과도 척을 지지 않으면서 고려의 국익만을 철저히 추구했던 이런 고려의 실리 외교, 유연한 외교, 균형 외교를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윤관 장군의 동북구성 개척인데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윤관 장군의 동북구성 개척도 별 5개짜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영토 확장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종이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난 다음에 고려에는 약 85년간, 약 100년간의 평화의 시대, 태평성대 황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황금시대도 85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뭐냐? 북쪽에서 여진이 쳐들어든 것이죠. 여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여진족과 거란족을 한번 분리해서 구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여진은 굉장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고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숙신, 말갈, 그 외에는 여진으로 다양한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 여진족은 지금의 함경도 지방과 만주 지방 또는 연해주 지방에 걸쳐서 골고루 이제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이 시점에 고려를 쳐들어왔는가? 그 당시 여진 부족들 중에서 완안부라는 부족이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완안부의 추장이 바로 아골타인데요. 이 아골타가 이끄는 완안부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쫓겨서 한 부족이 이제 고려 국경내로 들어왔고 또 그 쫓겨가는 여진족을 추격해서 완안부 기병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려와 여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1104년입니다. 1104년 드디어 고려와 여진의 첫 전쟁이 벌어지죠. 고려는 그냥 황당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대대로 섬겼고 또 고려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외왕, 내제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왕을 칭하지만 앞으로는 황제국을 칭해요. 근데 황제국을 칭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국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뭐죠? 제후국이 있어야죠. 조공을 바치는 제후국이 있어야 되는데 고려가 황제국을 칭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제후국, 바로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진이 지금 부모의 나라, 임금의 나라를 공격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고려는 정말 기가 찼겠죠. 그래서 고려가 이 여진을 무시하고 만만히 보고 덤벼들었다가 1104년 첫 전투에서 고려군을 대피하게 되고 또 고려군 장군 임간이 사로잡히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숙종이라는 임금인데 숙종이라는 묘는 조선에도 있고 고려에도 있거든요. 이 숙종의 임금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안 그래도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는데 지금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그 여진한테 공격받은 하극상이 일어났는데 또 여진한테 졌어. 이러다가는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겠다.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숙종이 필생과업이 뭐냐? 저 여진을 복수하겠다. 정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우리의 영웅, 오늘의 주인공 바로 누구죠? 윤관 장군입니다. 파평윤씨, 윤관 장군이죠. 이 윤관 장군 보고 여진 정벌의 대임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부처님한테 엄청 열심히 기도해요. 저 여진 정만 정벌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그래서 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윤관 장군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특수부대가 있죠.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였죠?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여진 정벌을 위해서 만들게 됩니다. 왜? 윤관 장군이 봤을 때 우리가 여진한테 졌던 이유는 뭐냐? 저쪽은 기병이 주력인데 우리는 기병이 약해서 졌다. 그래서 기병을 보강한 특수부대가 필요해서 별무반을 만들게 된 거죠. 별무반의 구성은 크게 세 부대로 구성됩니다. 기병으로 구성된 신기군, 보병부대였던 신보군, 그 다음에 승병부대였던 항마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병 위주로 구성됐던 신기군, 그 다음에 보병이 중심이었던 신보군, 그 다음에 스님들, 승려들 중심이었던 항마군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총동원령이에요. 전시 상황입니다. 무조건 모든 남자를 다 와야 돼요. 그래서 다 말이 있는 자는 신기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말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뭘로 갑니까? 신보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절에서 잡일을 하는 승도들도 항마군으로 가야 됩니다. 전시 총동원령. 열애는 누구냐면
무무현직 관리들과 과거 응시대행들 빼고는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았던 이 별무반의 규모가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무려 17만 명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바로 출정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시키겠죠. 그래서 1104년 첫 전투에서 패배하고 바로 별무반을 만든 다음에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1107년 드디어 국경에서 여진이 침범했다는 봉화가 오르니까 이제 윤관 장군이 17만의 별무반을 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윤관 장군을 후원하고 여진 정벌을 꿈꾸었던 그 숙종 임금은 이때 돌아가시고 그 아들 예종이 있었거든요. 그 숙종은 자기의 한을 풀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가 예종이 윤관 장군한테 출정 명령을 내게 되면서 윤관 장군이 출정하게 되는데 우리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윤관 장군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여진족 추장 400명을 부릅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포를 돌려줄 테니 한번 만나자. 함정이었죠. 만나니까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나가 떨어지니까 군사들을 매복시키다 다 죽여버립니다. 여진족 입장에서는 지도자급 추장 400명이 다 죽여버리니까 우왕좌왕하게겠죠. 이때 이제 윤관 장군이 별무반에 끌고 가니까 뭐 훈련도 잘 됐죠. 규모도 17만 명이죠. 여진군들이 완전히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별무반이 달려오는 그 먼지바람만 봐도 이제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진족 쫙 몰아내고 여진족이 차지했던 땅도 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땅에다가 바로 뭘 쌓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동쪽과 북쪽에 9개의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멋지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 1107년에 동북 구성 개척입니다. 여진정벌하고 잘 연도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넓은 땅을 한꺼번에 차지했죠. 성과 성의 거리가 멀고 땅이 너무 넓어서 유지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과 성의 연락도 안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겠죠. 여진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대착교에서 끊임없이 공격했고 고려군의 패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쌓이는 거죠. 이걸 계속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힘들게. 게다가 여진족이 계속 고려한테 빌어요. 돌려달라고. 동북구성을 돌려달라. 이제는 다시는 고려를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1109년에 고려 정부는 이 동북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동북구성 함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윤관 장군의 평생의 꿈이 이제 헛수고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윤관 장군이 지게 됩니다. 신하들의 애꿎은 윤관 장군을 탄핵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윤관 때문에 괜히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했다 해서 죽이자고 했는데 예종은 차마 죽일 수 없죠. 자기 선왕의 유지를 받던 충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윤관을 탄핵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가 유배 보냈다가 나중에 바로 윤관 장군을 다시 복직시켰지만 윤관 장군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과연 고려 정부의 동북구성 함부가 옳았는가? 정답은 없어요. 생각은 복잡해지는데 누구도 이것은 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죠. 잘못한 거예요. 윤관 장군이 힘들게 그 멀리까지 가서 땅을 찾아왔는데 그 땅을 쉽게 너무 2년 만에, 쌓은 지 2년 만에 돌려줬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반면에 생각하면 실리적으로 본다면 또 잘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진이 동북구성을 함부받은 게 1109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6년 뒤였던 1115년에 여진이 바로 그 유명한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금나라가 10년 뒤에는 거란을 멸망시키고 북송까지 멸망시키면서 동아시아 최강국이 됐어요. 만약 우리가 동북구성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떤 큰 화를 여진한테, 금나라한테 당할지 모릅니다. 정말 돌려주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 여진, 금나라는 고려에 대해서 계속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계속 고마워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동북구성을 돌려줬던. 그리고 그때 돌려줄 때 여진이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또 고려를 공격하지 않고 고려의 기와장 한 개도 등기지 않겠다는데 그 약속을 여진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세우고 동아시아의 최강국이 됐을 때도 고려에 대해서는, 그 거란과 송에 대해서는 가오겠지만 고려에 대해서는 그 은혜 때문에 계속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고려를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또 돌려준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서희가 이제 거란과의 전쟁에서 외교談판으로 그 유명한 땅 강동 6주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땅은 맞죠. 근데 이때 확보하지 못한 더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보주입니다. 보주. 보주가 어디냐면 압록강 하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여러분 뭘까요? 의주, 신의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곳은 거란이 끝내 돌려주지 않거든요. 강동 6주는 돌려주면서. 그리고 이때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금나라가 고려가 너무 고맙고 고려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니까 이 보주를 고려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어차피 지킬 수도 없고 유지도 안 되는 땅인데 인심 쓰듯이 여진한테 넘겨줬고 그 여진이 이제 동아시아 최강국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왔고 그 중요한 보주, 지금은 신의주까지, 의주까지 확보하게 되니까 고려는 현실적으로는 현명한 선택,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쉬움 남죠. 윤관 장군의 평생 그 노력이 헛되이 돌아갔기 때문에 좀 아쉬움 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뭐냐면 이 동북 구성의 위치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윤관 장군이 여진 정벌을 위해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편성해서 동북구성을 쌓았다까지 나오는데 이 동북구성의 위치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강동육주를 묻는 위치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공민왕이 나중에 회복했던 쌍성총관보의 위치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이 개척했던 사군 육진의 위치를 묻는 문제는 시험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데 윤관 장군이 개척했던 동북구성의 위치는 안 나온다. 왜? 논란이 아직 있고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영향으로 그 동북구성의 위치를 한경남도 일대 옹기종기 거의 모이는 곳으로 봤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땅이면 고려가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관리도 되거든요. 돌려줄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로의 기록과 배치됩니다. 이는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이 고려 영토가 저 멀리까지 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제 한 말이고, 고려사 기록에 우리가 사로를 한번 보면 되거든요. 사로에는 성과 성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의 위치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뭐라 그래요?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명확한 근거가 나오는데 윤관이 쌓았던 동북 구성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었던 성이 바로 공험진입니다. 공험진. 그 공험진의 위치에 대해서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는 공통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공험진은 두만강 이북 700리에 있었다. 두만강 이북 700리. 700리면 280km예요. 그러니까 윤관 장군이 개척했던 이 동쪽과 북쪽에 있었던 구성, 그 중에서 공험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만강을 넘어서 지금의 간도지방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진짜 넓은 땅을 개척했던 것이죠. 이게 정설입니다. 학계의 정설. 명확하지 않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자 모양 그려지겠죠. 한경도 지방에서 쭉 올라가서 두만을 거쳐서 간도 지방까지 이어지는 이 영역이 바로 동북구성의 위치로서 가장 유력한 견해다. 그리고 이 동북구성의 개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영토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조선 초기에 그 유명한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국경선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할 때 김종서를 부르거든요. 김종서를 불러서 육진 개척을 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윤관이 쌓았다는 공험진의 위치를 찾아라. 그 공험진을 찾아라. 왜? 공험진의 위치를 알면 우리의 옛날 고려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관 장군의 동북구성 개척이 나중에는 결국 여진에 돌아가면서 실패로 끝난 듯 보였지만 역사적으로는 승리한 겁니다. 윤관 장군의 동북구성의 개척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개척의 완성으로 우리나라의 국경성이 확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 5개짜리 뭐죠? 윤관 장군이 여진 정벌을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해서 그곳에다 쌓았던 성, 동북구성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군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려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